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 전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기후변화의 이런 원인, 그 다음에 그 양상, 그 다음에 전망,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 오늘날 인간의 이런 과잉, 욕망에 의해서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가는 바로 여기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맨 앞에 지금 줄무늬에 이런 그 디자인이 하나 있는데 저거는 지난 1850년 이후 최근까지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저 붉어지는, 점점 뜨거워지는 이 세상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이러한 세상으로 내달려 가겠죠. 자, 이대로 우리가 내달려 간다라고 하면 바로 죽음, 우리에게 문명의 이제 붕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진은 몇 년 전에 영국의 기후 활동가들이 바로 이제 출근 시간에 그 런던 지하철 위에 저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지금 이대로 내달린다면 데스,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저건 출근 시간에 바로 이제 지하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저 지하철이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죠. 저 지하철만 못 간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지하철도 모두 움직이지를 않아서 출근 시간에 런던의 지하철이 불통이 되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저 지하철에 저거를 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요. 지금 저 전철 위에서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바로 저런 현수막을 펼쳤는데 전철 안에서는 바로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한 또 다른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렇게 미래를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또 전철을 타고 가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바로 또 오늘을 걱정하는 바로 이러한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와 현재의 이런 충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건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미래와 현재가 충돌을 하게 될 이 역사에서 대부분 다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나라 1962년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박정희 의장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울산공업단지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의장이 그곳에 가서 그 치사문을 읽었는데 그 치사문이 오늘날 울산 한복판 울산 공업탑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 돌판에 그 치사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 일부 내용을 보니까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동안에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에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좀 잘 살게 되었구나. 민족이 중흥을 하게 되었구나.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네 지금 있는 그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저게 지금 내 폐 속으로 들어가, 우리 아이들의 폐 속에 들어가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거고 저 공장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1960년대에는 우리의 가슴이 벅차올랐고요. 오늘날은 우리는 그거를 분노로 느끼는 전혀 다르게 그러한 하나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거, 우리가 화석연료 열심히 태운 덕분입니다. 화석연료 없이 어떻게 이 삶을 갖다가 이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냈겠어요? 이거 화석연료한테 엄청난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울 수가 있냐?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이런 물질적 그 유한성 때문에 그래요. 이 자료는 네이처 논문지에 이제 나온 건데 1970년 이후 최근까지 해서 저기에서 지금 황색으로 표시되어 게 전 세계 GDP,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파선으로 된 게 바로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와서 경제 성장보다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어요.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너지 효율이 이제 높아지고 최근 2010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화석연료 의존도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디커플링, 우리가 경제 성장은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를 해요. 자, 그런데 저기에서 파란색으로 된 거는 천연 자원의 추출량입니다. 우리가 뭐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만큼 더 우리가 천연 자원을 뺐어야만 한다. 오늘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순전히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저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전 세계 지금 평균 경제 성장률이 3%입니다. 3%씩만 꼬박꼬박 성장을 한다 해도 우리가 300년 후가 되게 되면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경제 규모가 7,000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7,000배라고 하는 게 더 잘 살게 된 건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7,000배나 더 천연자원을 뽑아 써야 되고 7,000배나 더 쓰레기를 쌓아두어야지 이룰 수 있는 세상. 결코 우리는 지금 도달할 수 없는 그 망상을 향해서 우리 인류가 내달려가고 있는 여기에 지금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지구의 이 물질적 이 유한성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듯이 이 9가지의 요소는 바로 지구의 이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기본의 개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인류는 이 절벽 옆에 있는 이 도로를 갖다가 차를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전력역 도로 옆에는 바로 이제 가드레일, 보호 난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보호 난간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저 보호 난간이 있기 때문에 저 절벽 옆에 저 도로에서도 차를 갖다 몰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위험이 저기 있다는 걸 인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다가 바로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놨어요. 저기서 녹색의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회복력, 탄력성의 이제 범위 안에 이제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체온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정상값이 딱 하나로 돼 있지를 않죠. 만약 그렇게 딱 하나로만 돼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화를 한번 확 내고 나면 혈압이 훅 올라가니까 죽어버려야 되고요. 달리기 시작 한 번만 하고 나면 체온이 훅 올라가니까 또 죽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항상 혈당이나 혈압이나 체온이 어떤 범주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펜 그 심 앞에 거기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어떤 범주를 살짝 이렇게 넘었다 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이 회복력, 탄력성이 있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프링을 갖다 확 당겨버리면 다시는 이 회복력을 발휘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죠. 바로 이거를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서 위험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녹색의 범위 안을 넘어서 지금 이제 이미 기후 변화는 위험 속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지금 이 멸종률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다가 지금 멸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면의 변화, 이 80억을 먹여 살리다 보니까 뭐 아마존 같은 데 계속 불을 태우고 이러면서 거기에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이러한 것 역시도 지금 위험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물질,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서 썼던 뭐 방사능, 나노물질, 플라스틱 이러한 것들 다 우리의 필요로 때문에 썼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신물질도 지금 이제 위험 수준을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분의 흐름인데 저거는 뭐냐? 우리가 1950년도에 지구상에서 25억 명이 지금 살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15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렸었어요. 오늘날 이제 그 80억이 됐으니까 인구가 1950년에 비해서 지금 3배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을 약 8억 명 정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50년도보다 3배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더 잘 먹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과연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1950년도보다 이 3배 이상의 인구가 더 잘 먹는 세상을 만들어냈으니까 1950년도보다 농토를 갖다가 우리가 서너 배를 더 늘려놨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농토는 1950년도보다 약 한 20%밖에 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3배 이상의 인구를 더 잘 먹이는 세상을 만들어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녹색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이 농업 생산량이 1950년도보다 우리가 서너 배를 지금 더 뽑아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소비료, 인비료를 갖다가 이제 때려 놓는데 이거를 농작물이 100% 다 흡수를 해버렸다.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절반도 흡수를 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질소비료 같은 경우는 공기하고 이제 만나서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돼서 방출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던 뭐 질소비료, 인비료가 비가 오게 되면 녹아갖고 이제 하천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연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 조건만 딱 맞아버리면 강에는 녹조, 바다에 적조가 생기는 이유가 이 80억을 먹여 살리는 현대적 농업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현대적 농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녹조, 적조의 현상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녹조, 적조가 일어나게 되면 물 생태계가 완전히 이제 붕괴가 이제 일어나는, 물 생태계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 위험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민물의 변화, 저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저기서 블루워터, 청색의 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하천에 있는 물을 의미를 합니다. 이 하천에 있는 물은 지금 전 세계 차원에서는 아직 부족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물을 갖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 우리가 한 사람이 하루에 마시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음식을 통해서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 물의 양이 3 내지 5리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씻고 닦는데 그 10배인 30 내지 50리터의 물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뭐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산품들 이런 거 생산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이제 산업 용수가 필요한데 그것도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산업 용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3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물들이 주로 이제 하천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이러한 물들은 아직까지 전 세계 차원에서는 위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 그린워터, 녹색의 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위험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녹색의 물이 바로 농업용수를 의미를 해요. 우리가 쌀을 갖다 1kg을 생산하려고 하면 약 2,5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고 하면 15,500리터의 물이 투입이 돼야지 소고기 그 한 덩어리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그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은 약 3,000리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먹는 물이니 산업용수니 뭐 이거하고 농업용수는 갖다 댈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게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물이 필요한 바로 그 농업용수는 지금 위험으로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목이 마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9가지 이제 그 위험 요인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산업화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된 위험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니까 저기 뭐 생물 다양성, 뭐 지면의 변화, 물 문제, 그 다음에 뭐 영양분의 변화, 이러한 것들은 다 농업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농업, 그러니까 저기 농가밭에서 뭐 식물들이 자란다라고 해갖고 농업이 생태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80억을 먹이기 위해 갖고 이 농업도 오늘날 이 지구에다가 엄청난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또한 농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지금 누군가 10%, 8억 명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면서도 우리가 생산한 식량의 3분의 1을 갖다가 지금 쓰레기로 내다버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먹거리에 엄청난 지금 혁명이 지금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 기후변화의 이런 지구의 저 위험의 그 한계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누적 탄소 배출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온실가스는 한번 나오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공기 중에 남아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업혁명 이후 최근까지 해갖고 이 탄소 배출량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그 세로축으로다가 지금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2400기가톤이라고 하는 지금 이산화탄소를 지금 배출을 했는데 그에 의해 갖고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1.1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1.5도를 막아야 된다. 탄소 중립에 도달하려면 1.5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2900 기가톤 이하로 지금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2400기가톤을 배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는 지금 500기가톤 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지금 매년 1년에 50기가톤을 지금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우리가 가게 되면 10년이 지나게 되면 500기가톤이 이미 공중에 다 나와버려갖고 우리는 1.5도를 넘게 되는 이러한 세상에 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도까지 이제 우리가 맞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약 우리가 한 1000기가톤까지 배출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위에 그림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뭐 석탄 발전소라든가 이런 이제 그 화석연료 기반의 이런 발전소나 공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공장의 내구 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장들이 내구 연수까지 다 사용이 되었을 때 배출되는 그런 이산화탄소의 양을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한 750기가톤 정도가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건 지금 운영 중인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석탄 발전소 6개 지금 새로 짓겠다라고 하고, 뭐 중국 같은 데서 석탄 발전소 굉장히 지금 많이 짓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것까지 내구 연수까지 다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약 그것이 1000기가톤까지 지금 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도를 맞는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이 석탄은 이러한 발전소라든가 이런 거를 내구 연수가 되기도 전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바로 지구의 이러한 유한성을 넘지 않는 그러한 한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 이제 중립,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저기서 그 하늘색처럼 저렇게 이제 쭉 이제 줄어들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50년 목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30년 목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현재 배출되는 양을 갖다 2030년까지 43%를 지금 줄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줄여야만 하는 이런 이제 임박한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럼 저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자본이라든가 이런 거로다가는 현재는 달성 가능하다라고 그렇게는 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다가 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넘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경제적 지금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지난번 강연에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수요 자체를 갖다가 줄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게 되면 화석연료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반 시설 시스템들을 갖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우리가 화석연료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육상의 수송이나 빌딩이나 뭐 산업이나 뭐 전기나 뭐 저런 것들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다가 이제 좀 줄여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수요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저기서 식량, 먹거리 부분은 이건 시스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개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거는 자기의 취향성이 워낙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먹거리, 아까 그런 혁명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물론 사람들이 맨날 소고기만 먹고 맨날 채소만 먹고 이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 매일같이 모든 그 먹거리를 소고기만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순전히 채식만 하는 경우에 그때 이 지구의 부담률은 어느 정도냐? 채식을 먹는 사람이 1이라고 하면 소고기만 먹는 사람은 그 10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에서도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구의 부담률이 10배나 더 크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먹거리, 우리가 이 육식을 줄이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는 개인의 단계에서 선택을 해주지를 않으면 대단히 우리가 줄이기 힘든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 인류가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안전하고 정의로운 이러한 공간,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도넛 모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도넛 모델은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의 케이트 레이워스라고 하는 여성 경제학자가 제시를 한 그러한 개념인데, 저기에서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게 있죠. 저거는 우리의 저런 물질적 유한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저걸 넘어서게 되면 바로 우리는 이 과잉 소비에 의해서 지구 환경이 불안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되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저 안쪽에 강력한 저 초록색의 원은 사회 기반입니다.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가난과 결핍이 증폭을 하면서 그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은 넘어서면 안 되는, 과잉돼서는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안쪽에 있는 원, 이 사회적 기반은 무너지면 안 되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저 도넛 안에서만이 우리가 바로 이제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지속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환경을 지켜내고 사회적인 이러한 기반을 갖다 튼튼히 만드는 이 안에서만이 우리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 것이냐? 지금 이제 그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건 지구 위험 한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구의 위험성에 이러한 어떤 그 물리적 위험성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지구가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로 이제 사회의 기반 자체가 이제 점점 좋아지는 튼튼한 사회의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는 도넛 모델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지금 그 보시는 왼쪽, 맨 위쪽에 있는 저 상태를 가야지만이 우리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이러한 사회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갖고 이 잘 사는 나라들은 보니까 사회적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구를 갖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파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저렇게 가난한 나라 쪽 들어가게 되면 지구 위험 한계는 넘어서고는 있지는 않는데 바로 사회적 기반 자체를 너무나도 지금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잘 사는 나라들은 지구 위험 한계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다 부수고 앉아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사회적 기반이 무너져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도대체 이건 인간이 살 수 없는 바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인류는 내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회적 기반이 성취가 되고 바로 지구 위험 한계가 안전하게 되는 바로 왼쪽에 저 위쪽에 저 상향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체계가 왜 저런 도넛 모델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담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정부 단위까지 해서는 지금 아직 사용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유럽의 이러한 주요 도시들이 바로 저 도넛 모델에 의해서 오늘날 이 도시를 갖다가 재구성을 하는 실제로 정책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체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티핑 포인트, 이제 급격한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이제 이 기후 위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은 이제 붕괴로다 급격하게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렇게 모르다가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갑자기 눈앞에 확 드러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붕괴만이 그렇게 눈앞에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이러한 가치의 새로운 세상들도 바로 이러한 어떤 티핑 포인트처럼 갑자기 우리한테 이제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전 세계적인 이 시민 사회 운동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모든 그 시민 단체들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의제로다가 지금 다 이제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2019년에 청소년 기후 위기 행동,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약 600만 내지 약 800만 명의 청소년들이 그 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런 시민의 이제 운동성이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강제성. 이건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도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태양광 같은 경우 전 세계 평균 수준으로다가 지금 85% 지금 태양광 가격이 떨어졌고,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대량 생산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기술의 혁신이 지금 재생 에너지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 대량 생산도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더욱더 내려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우리나라는 아닌데 대부분의 지금 지역에서 지금 석탄 발전보다 재생 에너지가 더 싼 그런 에너지가 되었고, 중국도 이미 그 재생 에너지가 가스 발전보다 훨씬 쌉니다. 아직 석탄은 중국에선 싸요, 이 재생 에너지보다. 그런데 이것도 중국조차도 5년 이내에 석탄 발전보다 재생 에너지가 더 싼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RE100,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았으면 그런 물건 받지 않는다. 세계 주요 대기업들이 다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 갖고서 우리가 화석연료 태워서 물건을 이제 만들게 되면 거기에 관세를 때리는 세계 주류 시장의 참여의 전제 조건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이 되는 이러한 세상,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미 급격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변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이 IPCC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1.5도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이제 합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바로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하겠다라고 다 선언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인 게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저감법, 인플레이션 저감을 뭘 갖고 합니까?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 대응, 뭐 배터리 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기자동차 전환, 뭐 재생에너지, 이러한 것들로다가 산업 자체가 재편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 정치적 변화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혁신, 오늘날 이 디지털 이 시대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전기 자동차로 바뀌고, 이건 궁극적으로 뭘 의미를 하냐? 앞으로 공유 시스템의 강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차를 갖다가 거의 지금 95%는 세워두는데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전기 자동차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되게 되면 이거를 공유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차 생산을 적게 하고서 그거를 서로가 공유하면서 쓰는 이러한 시스템들, 이거는 바로 디지털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그 디지털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이 먹거리들이
그 유통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폐기가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이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는 이제 요게 몇 시간 후면은 폐기가 된다. 이러한 정보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 정보를 갖고서 어차피 폐기를 하는 것보다 이제 가난한 쪽에 아주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공급을 해서 쓰레기로 버리질 않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들, 이러한 기술 혁신 역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내려와서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 생물의 다양성, 가난이 없어지는 이러한 세상이 빨로 또한 급격하게 일어날 때. 그래서 한쪽은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지는 쪽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고 지금 또 한쪽으로다가는 세상의 이러한 변화를 향해서도 또한 급격하게 가고 있는 바로 오늘날 우리는 이 인류에 있어서 지금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승패가 제가 지난번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10년 이내에 아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 세계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제 이러한 세상을 10년 안에 과연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뉴욕 5번과 같은 지점을 갖다가 1900년도하고 1913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1900년도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꽉 차 있었어요. 저 당시 그 뉴욕뿐만이 아니라 19세기 말에는 뭐 뉴욕, 런던, 파리 이런 데는 마차가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똥 처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저 당시에 이 상태로 마차가 늘어나다가는 50년 후에 이 말똥 길거리 2m까지 쌓이게 될 거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갖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13년 후가 되니까 자동차로 싹 다 바뀝니다. 13년 만에 말똥 걱정 근본적으로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그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게 전환을 했던 경우를 갖다가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을 일으키질 않았죠. 한참 전쟁이 터진 다음에서야 나중에 참전 선언을 하죠. 참전 선언을 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포드 자동차에서 승용차가 생산이 됐고 영업 활동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전쟁이 빵 터졌는데 이제 승용차 만들어낼 수가 없죠. 자, 전쟁용 차량으로 바꿔야 되는 바로 전시 산업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저때 이 모든 산업이, 미국의 모든 산업이 정말 싹 다 전시 산업으로 다 바뀌어요. 란제리를 만드는 회사요, 위장막 만드는 회사로 바뀌어버립니다. 청소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 그거 화생방용 그 필터를 만드는 회사로 바뀔 정도의 모든 산업에 이러한 전환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10년, 20년 걸렸냐? 아닙니다. 1, 2년 만에 미국은 그들의 모든 산업을 전시산업으로 싹 다 바꿔내요. 1940년 전에 여성이 중화학공업에서 일을 한다, 여자가 쇠를 깎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화학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다 전선을 나갔어요. 그 자리를 바로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바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바로 포탄을 만들어 바로 쇠를 깎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위기를 위기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거를 함께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연대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류는 1년 만에 이 세상을 싹 다 바꿔내고, 그 다음에 1940년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회의 구조까지도 다 바꿔내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전쟁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확 저렇게 연대를 해서 내달려가면 충분히 저거 극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했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봐요.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 각자는 거의 화석연료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화석연료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럼 뭔가 인생이 깝깝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그 세상이 하나의 일면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암스테르담의 1971년도와 2020년도 같은 지점을 찍은 사진입니다. 1971년도에는 자동차가 꽉 차 있고 미세먼지가 꽉 차 있고 더 도로의 주인은 저 쇳덩어리 자동차고 사람들은 다 주변으로 다 밀려나 있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보니까 저 도로의 주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굉장히 쾌적한, 그래서 인간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서유럽에서 주요 도시에, 도심부에서
교통 분담률의 거의 절반이 자전거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유럽 사람들은 막 인류애가 넘쳐나갖고 지금 뭐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냐? 실제로 코펜하겐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합니까? 거기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이런 거 다 있었어요. 거기에 체크를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빠르고 편리하니까 거기에다 대부분 체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착해져 갖고 세상이 좋아졌더라?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세상은 없죠. 궁극적으로 시스템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도심이라고 하는 건 다 평지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자전거를 1시간만 타도 10km 이상을 갑니다. 얼마든지 도심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저 시스템을 선택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정치라든가 이러한 행정의 시스템이 저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도록 바로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시민들이 해야 돼. 물론 우리가 뭐 일회용품을 안 쓰고 이러한 감수성들을 키워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감수성만 있다면 좋은 사람으로 끝나죠. 그렇지만 이 기후위기 대응을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이러한 행정과 정치가 저러한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여기에 오늘날의 이 기후위기 대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저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를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러한 기도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 말했죠.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자기의 축복을 외치는 저러한 기도, 거기에는 하늘나라의 저 사람의 자리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이 저렇게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에게 희망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저 사진을 찍었던 저 여인의 눈물, 우리의 주변에 저런 아픔에 대한 연민, 공감, 그걸 우리의 연대힘까지 끌어가는 바로 이것만이 오늘날 지구 위기,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를 보다 더 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더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